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주장한 하버드대 교수. 이번에는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도 정당화하는 주장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UN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이참에 공론화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내 극우 세력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상하탑으로 불리는 하버드대, 그것도 로스쿨 교수의 주장, 조목조목 팩트체크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뉴미디어계 뜨거운 이슈죠. 클럽하우스 이야기도 기대해보시죠. 2월 20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자신의 논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써서 논란이 됐죠.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네. 이분이 역사적으로 봐도 너무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서 저는 바로 사그라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파장이 계속되고 있네요. 네. 네, 일단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이 주장부터 팩트체크해 볼까요? 네. 논란이 된 논문은요, 그 하버드 로스쿨 소속인 정확히 존 마크 램지어 교수가 풀네임인데요. 네. 이분이 저술한 태평양 전쟁에서 성매매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 논문 내용 보면은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고 따라간 매춘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미 이 큰 주장, 이 전제는 핵시가 많이 됐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죠. 네. 그 논문 중에 몇 가지 주장들을 확인해 보면요. 우선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민간 모집업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네. 당시 일본군 및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을 업자에게 요청하는 등 위안부 설치와 운영에 관여했고 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1990년대 이후 일본 정부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 1993년이죠. 93년 8월 4일 당시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요. 그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에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담화를 통해 밝혔습니다. 네. 담화는 그 어떤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은 이미 1993년에 고노 담화에서 네. 일본군 위안소 운영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 이렇게 시인한 거예요. 네. 당시 담화에는 그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원,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다. 더욱이 관원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일본 정부에서 그 조사 결과로 발표한 소위 종군 위안부 문제 관할이라는 자료에는 위안소의 다수는 민간업체에 의해 경영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런 내용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일부에서 이제 일본 일부에서 이 고노 담화를 부인하거나 좀 수정하려는 입장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줄곧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램지 교수는 이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거죠. 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것들을 잘 찾아보지 않으신 건지. 네. 네. 자, 일단 18년 전 고노다마,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을 변함이 없는 거죠? 네, 지난달 1월 29일 현재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그 한 일본의 극우단체가 있는데 그 극우단체가 일본 중학교국것에 사용되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일본 문부 과학성에 요구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가수 장관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던 중에 이
기자의 추가 질문으로 그럼 고노다마의 수정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토 장관은 일본 정부의 기본적 입장은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재검토를 부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압적으로 끌려갔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럼 램지오 교수의 주장은 일단 팩트부터가 틀린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자료를 좀 선택해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램지 교수는 심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 로스쿨 교수가 이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도 확인하지 않고 참고하지 않고 논문을 냈다는 게 이해되지 않고요. 그래요. 뭐 또 다른 내용으로 이 논문에서 위안부 여성들이 일한 만큼 충분히 돈을 받았고 원하면 그만둘 수도 있었다. 즉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계약대로 진행됐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계약이 실제로 시키지 않은 사례나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사 계약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이게 자유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또 일본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램지 교수는 여러 사례가 다양하게 있을 텐데 이 중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좀 골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선택적으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만 골라온 것 같은데 네. 자, 그런데 하버드대 하면은 세계의 최고 권위의 대학 아닙니까? 네. 근데 다른 데도 아니고 하버드대 교수가 이렇게 사실 확인이 안 된 또 일본 내에서도 어찌 보면 극우 세력의 주장을 논문화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네, 하버드 내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바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과 일본 역사를 공부해온 하버드 교수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17일 하버드대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카터 에커트 교수와 역사학과의 앤드류 고든 교수는 이 두 분이 성명을 내고 이 국제법 경제립이라는 학술지 3호로에 실릴 램지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명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에커트 교수는 한국사, 고든 교수는 일본 근해사가 주전공인데요. 이들은 학술지 편집장의 요청으로 램지 교수의 논문을 검토하면서 인용문을 쭉 해본 결과 램지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와 모집책, 위안소가 체결한 실제 계약을 단 한 건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논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두 교수진은 어떻게 읽지도 않은 계약에 대해서 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믿을 만한 주장들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학문적 진실성을 해치는 지독히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고요. 또 램지 교수의 논문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문서화된 제3자의 진술이나 실제 구술 증언 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술지에 이 램지 교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서 이 논문 게재를 철회해야 된다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버드 내에 그 두 분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이 이거는 논문으로서 게재되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회해야 한다. 이런 촉구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버드대 총장이란 분이 또 이 램지 교수의 주장을 아니 이거는 학문적 자유 아닙니까? 라고 옹호하는 듯한 의견을 내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학계에서는 이 옹호보다는 비판이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세계적인 한국학의 대가로 꼽히는 마크 피터슨 미 브리거 명예 교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각하는 일본 이런 제목인데 여기서 램지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리처드 페인터 전 백악관 윤리 담당 변호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국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좀 화제가 되는데 이분 이력이 현재 미네소타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데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램지 교수도 학부는 사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이제 현재 로스쿨 교수죠. 이력이 많이 비슷한데요. 네. 이 페인터 교수가 인터뷰에서 해당 논문이 폐기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또 그래도 직접 검토해 봤는데 이 학문적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원폭 투하를 법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계에서조차 대체적으로 램지 교수가 종합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편향적인 판단으로 진실을 해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 체리 피킹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이 체리 피킹은 논리학 혹은 사회과학 이런 데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특정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사례, 증거, 주장, 근거가 있을 때 이 중에서 자신의 주장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는 대부분 무시하고 자신한테 유리한, 논증에 유리한 사례만 선택하는 오류입니다. 이 가장 흔한 예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체리 피킹은 연구나 조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하는 데이터를 골라 취사 선택하거나 그 데이터원을 추측하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정해진 결론에 위협이 되는 데이터는 종종 오염된 데이터로 해서 이제 폐기됩니다. 데이터로 쓰이지 않고 그러면서 몰아가는 거죠. 이런 식의 연구나 논문은 사실과 다르거나 혼동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이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논문도 또 이 교수가 냈잖아요. 네네. 관심을 모으면서 또 다른 논문도 지금 많이들 살펴보시고 있는데요. 이 자경단, 일본 경찰, 조선인 학살과 사립 보안업체라는 이런 또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적인 경찰력 사용이 정당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1923년 일본 간토 지역에서 발생한 대지진 당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사적인 경찰력 사용이 정당했다. 무슨 의미냐면 간토 대지진 발생 이후에 일본인 자경단이 제1조선인을 살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조선인들이 방화 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본인이 대응했다. 뭐 당연한 거다. 이런 논리인데요. 우선 당시 조선인이 뭐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쌌다는 것은 이미 유언비어라고 현재까지 연결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램지어 교수는 역사가들이 조선인의 범죄를 순전히 헛소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주장하고요. 이어 근거라면서 당시 제1조선인 중에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았고 그중에 젊은 남성이 많았다는 이거 통계를 제시하면서 젊은 남성들은 세계 어디서든 인구학적으로 범죄율이 높다. 이런 근거를 내세우면서 제1조선인 전체를 예비 범죄주자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범죄에 당시 일본에 대한 독립운동은 범죄에 다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당시 사망자 숫자도 많이 부풀렸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근거 자료를 대부분 당시 일본 총독부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램지오 교수 논문 내용을 들을 때마다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한 젊은 남성들은 세계 어디서든 인구학적으로 범죄율이 높다? 아니 그럼 방송 들으시는 젊은 남성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건데 상당히 불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독립운동 그 일본의 항일 독립운동을 범죄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일본에서도 아주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램지어 교수라는 분, 이분은 사실 일본인 아니잖아요. 미국인 아닙니까? 네, 그냥 뭐 외모만 봐도 뭐 일본인은 전혀 안 느껴지는데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일본과 매우 관련이 좀 많은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그분을 소개한 하버드 홈페이지를 보면 이분의 공식 직위는 하버드대 일본법 연구 미쓰비시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합니다. 일본 미쓰비시 기업이 후원하는 연구자라는 건데요. 또 이분이 실제로 10대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고요. 30대 시절 공부도 일본에서 또 했습니다. 네. 근데 전공도 정확하게 일본법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이 주는 정부 훈장인 우길 중수장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손꼽히는 친일파 학자입니다. 근데 미쓰비시라는 기업인데 일본 기업이잖아요. 유명한. 네. 근데 미쓰비시 교수라는 게 하버드에 있어요? 네, 저도 좀 특이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조금 내려앉았지만 일본이 세계 2위 국가를 다투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당시 1970년대 미쓰비시가 하버드에 당시 금액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50년 전이고 당시에 10억 원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요. 네. 이 돈으로 일본을 연구하는 석좌 교수 자리를 먼저 만들었고요. 이게 계속 후원이 이어지면서 1998년에 정식 교수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첫 수혜자가 램지어 교수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미쓰비시는 이후에도 후원을 계속 이어갔는데 1980년대 1억 달러 후원 이후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까지 총회는 알 수 없는데 현재 확인된 금액으로도 최소 몇 천억 원 이상을 후원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에게 미쓰비시는 강제력 배상을 외면한 전범 기업이라는 낙연이 있죠. 네.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시켜서 번 돈을 미국 대학에 뿌려서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를 양성하고 연구 논문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하버드에 뭐 삼성 교수나 현대 교수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좀 나아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하버드대에 이렇게 통큰 후원을 했더라면 네. 역사 왜곡이 좀 달라졌을까 이런 말씀이신데 참 씁쓸한 상상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후원 어떻게 받아도 학문적인 원칙은 지키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지켜야죠. 네. 네. 자, 다음 팩트체크 준비하신 내용도 일본 관련이네요? 네. 조금 다른데 지난 13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또 강진이 있었습니다. 네. 예, 좀 걱정이 됐는데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 뭐 지금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당시 일본 인터넷상에 조선인
흑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내용의 글이 등장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4일 보도에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발생한 강진을 둘러싸고 차별적인 발언, 루머, 불확실한 정보가 트위터, 유튜브 등에 난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강진이 일어난 지 18분 만에 한 네티즌이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을 봤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이런 발언은 1923년 간도 대지진 당시 퍼진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을 흉내낸 것이라면서 재해 때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일본 언론이 네. 팩트 체크를 해준 네. 건데요. 네네. 네,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조금 달랐는데요. 이 댓글 등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이런 자성을 촉구하는 글도 잇따라 게시됐고요. 이런 모습이 100년 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많은 일본 네티즌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최악의 차별 선동이다. 일본인의 수치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또 다른 분은 이 트윗은 정말 악질이다. 이러한 가짜뉴스 때문에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일본 내에서 그래도 이렇게 양식 있는 누리꾼들이 네. 가짜뉴스가 번지는 걸 일침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모니터링하신 프로그램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평일 오후 4시 20분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이죠. 굿모닝 굿라이프와 이제 지난 개편으로 이제 주말에 이어 평일에도 방송되는 듀엣2의 더 클래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네, 먼저 굿모닝 굿라이프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굿모닝 이제 굿라이프 속 전지적 전문가 시점이라는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코너는 이제 청취자의 상담을 받고 전문가가 진단 및 해결을 해주는데요. 전지적 전문가 시점에서 방송되는 대부분의 청취자 사례를 보면 기존의 방송을 듣고 자신의 사례가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 방송도 이제 그러하겠지만 기존의 방송을 들은 청취자의 유입으로 새로운 아이템이 만들어지는 만큼 해당 사례에 대해 많은 사전 준비와 명확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런 기준에서 형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상담자의 사례에 맞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한 진행자가 중간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깔끔한 해결 방법으로 쉽게 정리된 재무 컨설팅이 한 번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라며 분석과 수고를 거쳐서 최대한 청취자들에게 집약적이고 도움이 되는 상품이나 방안들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지적 전문가 시점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청취자의 사례 해결을 위해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취자를 위한 맞춤 설계와 수고 등의 숨은 노력들이 돋보인다는 점이 타 상담 프로그램과 비교해봐도 큰 강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상담 프로그램으로서의 굿모닝 굿라이프의 강점을 짚어주셨고, 자, 다음으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다음으로는 굿모닝 굿라이프의 2월 10일 수요일 방송 중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코너에서는 보험 점검은 누가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손병호 게임이라고 설명한 내용에 해당되는 손가락을 접는 게임 아시죠? 네. 그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보험 점검 받는 대상인지를 확인하도록 해주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알기 쉽도록 보험 점검을 짚어보는 방법이 신선하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었는데요. 특히나 보험 점검은 누가 받아야 할지 돌아보는 주제인 만큼 청취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모두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듀엣2의 더 클래식 모니터링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듀엣2의 더 클래식을 들으면서 느낀 전반적인 생각은 방송 초반보다 진행이 많이 정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제된 진행으로 흘러가다 보니 이전보다 소개하는 곡과 이야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진행하는 목소리가 다소 큰 편인데다가 이제 중간중간 큰 소리가 들려서 놀랄 때도 있었는데 이 점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클래식 프로그램과는 다른 듀엣토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클래식 음악의 감성이 전반적으로 녹아 있어서 편안하면서도 동시에 지루하지 않게끔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을 듣다 보면 이제 듀엣토가 청취자들을 듀더지라고 애칭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통 노력도 다른 클래식 프로그램과 차별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감성이 살아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보다 팬층도 두터워졌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카페라 듀오인 듀엣토의 강점을 살려 진행자가 음악을 라이브로 소화해준다는 점도 참신했는데요. 마치 한 편의 라디오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이제 두 진행자가 또 이제 설 특집에 맞게 컨셉을 잡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제 민족 정통의 명절에 어울리는 클래식 장르를 새로운 방향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식 안과 밖을 넘어드는 이제 진행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다만 너무 짧게 음악을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 감상에 중심을 둘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굿모닝 굿라이프와 듀엣토의 더 클래식 이 두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콘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 준비하신 소식, 요즘 SNS계의 핫 이슈죠?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엄청났죠.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싸가 없는 인싸들의 SNS라고 소문난 클럽하우스. 여기 이제 실제로 클럽하우스가 아니라 이제 앱 이름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름이고, 네.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소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가 한 주 늦었어요. 지난주에 다른 아이템 하는 바람에. 맞습니다. 클럽하우스 정말 그야말로 요즘 정말 핫한데 사용해 보셨어요? 네, 전 사용해 봤어요. 초대장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저희는 운 좋게도 아이폰을 쓰고 있었어가지고. 김 이사님 인싸구나. 네. 저희 지인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실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얼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서비스가 출시된 건 지난 4월이고요. 사실 이 서비스가 좀 유명하게 된 거는 벌써 그래서 이제 투자를 많이 받고 밸류가 거의 1조가 됐다. 와.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유니콘이라고 하는 네. 두 단위 회사, 원래 10조가 유니콘이긴 한데, 네. 굉장히 이제 유니콘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됐다. 아직 인원이 한 20명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입자가 막 110만 명? 2월 첫 주만? 네. 이럴 정도로 가파른 성장력 보이고 있고, 유명 IT 기업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페이스북 대표조차도 들어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또 나갔다라든가, 그 방에 5천 명이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번 경험해보고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여기서 공매도와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막 기사화가 되고요. 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이런 걸로 했을 때의 파급 효과보다 네. 더 많은 파급 효과를 이루면서 한국 기업 CEO나 정치, 연예인들 다 참여해서 방에 얼마나 모였고 얼마나 얘기를 듣고 하는 것들이 유명해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에 최적화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줌과 차별화된 부분도 보이고요. 비대면. 네. 대면도 불편하다고 해서 줌이 나왔는데 얼굴 보이는 게 또 불편하다. 네. 그리고 채팅이라는 건 사실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목소리만 나올 수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평소에 사실 우리가 네네. 언제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고 일론 머스크를 만나보겠어요.
맞아요. 예, 네. 이렇게 평소에 TV나 뉴스에서만 접하던 이 유명인과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목소리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준 것 같은데 기존에도 오디오 미디어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이 클럽하우스만의 차별화된 무언가 뭘까요? 클럽하우스는 없는 게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셜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그게 이제 뭐냐 기록된 콘텐츠들이 아예 없어요. 음성 서비스고 사실 휘발성입니다. 이때 지금 내가 여기 들어가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녹음이 되지 않고 VOD 서비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여기에 누가 이런 방을 만들었대. 나 몇 시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알게 모르게 또 그거에 내가 예전에 누구한테 초대받아서 여기 들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이런 네. 사람이 지금 이런 방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 너 들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약간 20명 남짓이라고. 네. 초대권을 제공하고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누구한테 초대를 받아 들어갔는데 나쁜 짓이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냥 엉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 또 그 사람한테 가계도 같은 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개런티 해주는데 맞습니다. 함부로 허튼 짓을 할 수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권 단 2개예요. 네. 많이 활용하고 그 초대를 2명 해서 그게 또 제대로 사용자가 사용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초대권을 추가로 해주긴 하는데 네. 소위 말해서 제가 제 주변에 클럽하우스 쓰는 사람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소위 말하는 중고 마켓에서 초대권을 매매가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얼마든지 폐쇄적인 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지 못하면 그 세계를 모르면 네. 그 방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남이 안 하는 거. 요즘 세대들,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들의 또 특징이 남과는 다른, 나는 좀 달라. 이런 개성, 차별성, 나는 특별해. 일회성 이런 걸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클럽하우스가 그런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네, 진짜 그게 핫한데 내가 안 하면 내가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불안해요. 근데 사실 좀 너무 열기가 심하다 보니까 네. 이게 곧 가라앉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네. 보통 서비스가 나오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걸 고민해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클럽하우스를 들어가면 앞으로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고민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경영자도 아닌데. 네, 쓰니까 만족을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최근에 클럽하우스에 대한 우려점도 많이 얘기하고요. 네. 상반된 반응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래퍼들이 뭐 자기 견해를 내놨어요. 벌써 이제 이거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클럽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용해 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고 이런 건 개선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뭐 가수 딘딘 씨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클럽하우스에 사용해보고 느낀 점은 확장된 소통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끼리끼리 된 더 권력화된 소통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초대장을 돈 주고 판매하는데 옛날에 중세 시대에 파티들이 돈을 이렇게 내고 들어가는 거랑 막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이분은. 그렇죠. 네. 나쁜 점만 얘기한 뭐 좋은 점도 얘기하셨지만 나쁜 점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했고. 네. 이센스 씨 같은 경우는 뭐 클럽하우스로 끼리끼리 권력화라던데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다 쓰는 거 나름 아니냐. 재밌기만 하더라. 그리고 이게 보통 소셜 네트워크는 그 같은 인종 아니면 혹은 같은 나라권 사람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같은 많은데. 언어. 예. 그렇죠. 다른 언어. 네. 근데 이거는 쉽게 외국 방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듣는 게 가능하거든요. 누군가가 저한테 모더레이터가 네. 얘기해 볼래요? 라고 네. 하거나 아니면 제가 네. 손을 들지 않는 한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조용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우리 단톡방처럼 나가면 티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조용히 나가는 게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너무 빠른 SNS 소통상에서 잊고 있었던 뭐 경청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요즘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저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써요. 네, 이렇게 저처럼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가입할 수가 없다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트위터도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도 iOS용으로 먼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폰용으로. 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iOS로 먼저 하는 이유는 개발상의 편의성 때문이에요. 네. 안드로이드는 기종도 되게 다양하고 버전도 되게 다양하고 회사마다 다 그렇죠. 사양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으로 개발하기에는 iOS용으로 개발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받는 경우도 그리고 만약에 이 서비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그 인력을 충원한다고 하면 분명히 안드로이드용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지금 페이스북도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더 선언한 상황이라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쪽을 잡는 것도 이런 꼭 클럽하우스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뭐 플랫폼들이 나와서 이런 이제 동일한 이런 경험이 좋은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 영상 같은 경우는 뭐 라이브라고 해도 한 사람이 다대간으로 이렇게 스트리밍하는 소통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이건 여러 사람들끼리 정말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또 다른 소통이란 부분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클럽하우스라서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오디오용 채팅 그리고 이런 플랫폼의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지금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 편안함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제가 라디오 PD잖아요. 네. 사실 저처럼 이렇게 라디오를 포함한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놀라는 점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동안 SNS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뭐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사진, 그리고 동영상, 뭔가 기술 친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향으로 진화될 거다라는 패턴을 이 클럽하우스가 깼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오디오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오디오도 하나의 미디어고요. 네. 그리고 오디오 이 컨셉은 우리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틱톡이 실시간으로 뭐 영상을 주고받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라이브에 들어간 거고 사실 이게 또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또 수십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동시에 채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프론트 이제 서비스의 플랫폼을 설계해준 회사가 또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기술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되게 심플하다는 느낌 그리고 예전과 그 덜 기술 친화적이고 이거 되게 사용자들이 좀 편안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UX나 이런 부분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제목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지었어요. 클럽하우스. 네네네. 네. 다른 플랫폼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틱톡보다 클럽하우스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른 점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 완전히 젊은 세대는 아니다. 네, 저희가 틱톡에서 쉽게 막 영상을 만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좀 동영상은 조금 힘들어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도 해외랑 얘기를 할 때도 얼굴을 보이는 게 싫어서 시작하자마자 줌 같은 경우도 그 영상을 끄고 그렇죠. 내 영상을 끄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클럽하우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우리 김주환 이사님, 뭐 SNS에서는 넷플릭스 홍보대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오늘도 사실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또 일으키고 있는 승리호 영화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이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주환 이사였습니다.